서정 포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울트라 슈퍼 대학의 울트라 슈퍼 학과 정액과 서강 정액과의 77학번 박종수입니다. 지금 서정 포럼을 출범시키면서 현 신임 회장이신 신동철 동무께서 제 1차 포럼에 저를 초대해 준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포럼이 우리 서강 정예인들을 결속시키는데 하나의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81년에 복학을 했을 때 우리 그 은사님이신 이상호 선생님께서 5년 뒤를 내다보면 중국을 연구를 하고 10년 뒤를 준비하겠다면 러시아, 소련을 하라고 해서 5년 자신이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제가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소련을 택했고 또 이상호 선생님께서 중국어와 러시아어 강좌를 세 강좌 초, 중, 고급을 개설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소련 정치할 사람들이 해서요. 처음에 이제 한 60여 명이 수강을 했는데 마지막 3학기째 보니까 저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도 학교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도 외래 강사를 계속 초빙해 준 데 대해서 저로서는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학기 공부해봐도 노후가 워낙 또 어려워요. 졸업하고 외대 가서 한 1년 동안 청강을 했습니다. 청강이 아니라 그냥 도강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는 외대 같은 경우도 그때 학생들이 별로 뭐 노과라고 하지만 2학년만 되면 대부분 다 취업 준비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니까 제가 오히려 찾아가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하고도 상당히 친분 관계가 돈독했고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더 저에 대한 애정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계속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국가 안보 공무원으로서 이제 취직을 했고 88 올림픽을 준비하고 나서 88 올림픽 직후에 국가 공무원으로서는 뭐 최장기 연수지요. 한 7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3년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소련하고 수교가 되면서 러시아로 이제 옮겼고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와서 다시 또 박사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로 러시아 땅을 받고 그 러시아에서 소련에 들어가서 러시아에서 나온 거죠. 20세기에 들어가서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이제 한소 수교 90년이죠. 그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한소 수교가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뭐 제 역할이 없겠구나. 북한하고 관계, 통일 문제가 그만큼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련하고 수교되자마자 소련이 해체되고 한 10년쯤 지나도 남북 관계에 별다른 그런 그 진전이 없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었죠. 당시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저는 대한 통일 만세를 부른 걸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남북 관계가 주변국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민족끼리 스스로 통일을 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참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남북 관계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2020년까지 온 거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련하고 수교가 되면 소련을 통해서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안 됐고, 두 번째는
남북 정상 간의 그런 내부의 어떤 그 추동으로 인해서 통일 문제가 진전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또 그리고 이제 1990년 중반부터 2020년 현재 이르기까지 또 클린턴 정부부터 트럼프 정부, 지금 이제 바이든까지 왔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대북 영향력에 의해서 그게 회유든 아니면 굴복이든 뭔가 대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좀 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러시아 문제입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도 대북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중국을 우리가 수교 이후에 대북 관련 정책을 같이 공조를 했어도 안 됐고, 우리 내국끼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남은 카드는 뭔가? 그게 이제 바로 러시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이제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진 걸로, 슈퍼파워 러시아죠. 사라진 걸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대한반도의 영향력도 제로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시 러시아가 지금 슈퍼 파워의 반열로 다시 지금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오히려 핵무기는 더 러시아가 한 100기 정도가 더 많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러시아 카드,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서는 북한 핵 문제도, 그리고 남북한 문제, 통일 문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북방정책의 기수가 되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던 그 소박한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딜로 끝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2019년 4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을 했죠. 그 회담이 개최된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한겨레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관계다, 이런 요지로 이제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신문사 측에서 게재를 안 해주더라고요. 너무 앞서간다 그거죠.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아니, 러시아 전문가로서 나는 자신한다. 이대로 게재해도 뒤에 사실 여부를 따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신문사에서 그러면 정상회담 끝나고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해서 다시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시 게재를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게재가 됐어요. 그게 저는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보는 가장 정확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러시아하고 북한은 동맹관계다. 왜 동맹이냐? 대부분 동맹이라면 북한과 중국만을 얘기하죠. 그것도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이미 동맹관계가 이제 끝났는데, 1996년에 구소련 당시 때 동맹조약이 만료가 된 거죠. 그리고 2000년에 신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조약은 동맹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서구식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지, 면밀히 그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동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옛날 구동맹조약에서는 만약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즉각 공동 대응한다고 했는데, 신조약에서는 즉각 군사력으로 공동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즉각 접촉한다 정도로 톤을 낮춘 거죠. 이게 접촉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많이 경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그 이후로 신조약이 2000년에 체결됐는데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더 관계를 더 돈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그걸 세 가지로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상 간의 동맹이고, 이제 두 번째가 경제 동맹이고, 세 번째가 군사 동맹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화 동맹이나 이런 것도 뭐 굳이 얘기하려면 하겠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상 동맹, 이것도 또 아마 선뜻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려 4번이나 만났고, 시진핑과도 4번을 만났고, 트럼프와 3번을 만났고, 푸틴하고는 단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정상 간의 동맹이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끼리 꼭 만나야 되나요? 안 만나고도 얼마든지 그 친분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참수 작전까지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전 KGB 요원 한 15명을 북한에 보내서 참수 작전에 대비한 경호, 계획과 교육을 다 철저하게 시킨 거죠. 뭐 이런 예가 있고, 또 그리고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에 트럼프가 계속 북한을 압박을 할 때 서로가 또 덕담들을 많이 해요. 만나지는 않았지만 뭐 푸틴은 김정은 위원장을 외교전의 승리자라, 외교의 승리자라, 그리고 또 김정은은 푸틴을 패권을 견제하는 유일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덕담을 주고받는 거 보면 서로가 얼마나 가깝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북한에서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유훈이고, 그리고 그 현재 지금 금수산 궁전에 있는 그 시신이건데, 그 시신을 누가 관리한 줄 아세요? 러시아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걸 그 수조에다 넣어서 다시 또 재생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항시 상주를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옛날 김일성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기까지 러시아 전문가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민감한 부분을 러시아한테다 맡긴 거예요. 이것만 봐도 남북 간 관계에서 볼 때 북한과 러시아가 얼마나 정상 간의 관계가 돈독하겠는가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예가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경제 동맹인데, 경제 동맹은 지금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경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심지어는 북한의 무역고가 뭐 90%에서 갔다고 하는 그 수치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숫자상의 노름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다고 해도 허수가 많은 거죠. 비근한 예로 그 북한의 대북 제재가 시작이 된 이후에 그 비공식적으로 잡힌 통계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외부로 드러난 수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만 움직이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고, 북한이 굴복할 걸 하는데, 그랬다면 진지겠죠.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는 어떠냐? 북한의 가장 부채가 많은 게 러시아였습니다. 소련 당시 때 이제 옛날 구사회주의 세제에서 거의 3분의 2가 대로 채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2014년에 완전히 탕감을 해줬어요. 한 110억 불 중에 100억 불을 탕감해주고 10%인 10억 불은 이 양국의 이제 경협에 쓰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만 탕감해줘도 북한으로서는 엄청 큰 숨통을 텄 거죠. 그 이후로 양국 관계는 급물살을 탄 거죠. 비록 대북 제재, 대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경협이 강화되는 양국 관계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매년 경제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재작년까지 9차가 열리고 작년에 10차 열려야 되는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죠. 그 한 80개의 그 양측 간에 합의한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60개를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행률이 23개, 거의 35%가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정상 간에 경제 합의를 하잖아요.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이행되는 율이 1%에서 5%도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23%는 엄청 높은 수치죠. 그리고 나머지도 진행이 되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지 그게 백지화 된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제재하에서도 24시간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 업무를 국경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낮에만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재가 강화가 되는데 그러면 제재가 강화되면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면 할 일이 없을 건데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징표고 또 하나가 이제 철도 개보수를 러시아가 다 해줬어요. 북한의 철도 개보수 1차적으로 나제나산 프로젝트를 다 해줬고 2차가 2014년부터 북한의 내륙철도 2,500km를 다 개보수를 해주는 걸로 하는데 지금 뭐 중단이 된 상태죠. 근데 중단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낮은 핫산 그 철도 이용을 그 이용료를 지불하는데 뭘로 하냐면 철도 친목으로 대신 그 러시아가 북한한테 공여를 해요. 근데 그게 몇 개냐면 2020년 3년까지 앞으로 한 2년 남았네요. 무려 78만 개를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아마 78만 개 정도면 북한의 철도 그 궤도가 그 망가진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현대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20km, 30km밖에 못 달렸던 거 그래도 한 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엔 제재 하에서도. 그 외에도 뭐 누브라로 또 결제를 다 합니다. 달러로 하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브라로 하고 또 뭐 가상화폐로도 하고 물물 교환으로 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제재 대상 아닌 거를 우리가 최대한 찾아내자. 이게 이제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죠. 노동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력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뭐 무슨 뭐 관광객이다 뭐 다양한 구실로 또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경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군사 동맹인데 이제 군사 동맹하면 이제 혈맹인 중국하고 북한이 지금 무슨 러시아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이죠. 김일성 그 주석이 이 하바롭스크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88 여단에서 1940년부터 이게 북한 정권 출범 전부터 거기서 소련식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소련이 북한을 진주하고 나서 모든 무기를 다 남겨놓고 하고 6.25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무기 체계는 다 러시아식 체계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만큼 싸게 무기를 공유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 외에는 가져올 데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도 보면 김정일 위원장부터 현재 김정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방산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에 23박 24일을 열차로 러시아를 다닐 때 방산업체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결과는 서로 구매했다는 내용은 발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편 또 중국하고 관계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이라고 한번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에서 중국의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때 방산업체를 방문하냐 그랬더니 네버, 전혀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방산 분야는 협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 사실은 무기는 옛날 구소련 당시 때부터 중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소련이 앞섰고 요즘은 이제 중국도 많이 올라왔지만 북한이 보기에 무기는 다 무조건 소련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고 현재도 그렇다. 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소련이 해체된 아수라장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불법적으로 막 가져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로 1999년에 북한이 미그 21기 중고를 해체해가지고 무려 40대를 가져갔어요. 마지막 40대째 잡힌 거죠. 그렇게 불법적으로도 많이 가져요.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가장 군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지나스탄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2014년에 나지낭 조차를 이제 러시아가 49년 합니다. 그때 합의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함이 입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군사항으로도 러시아가 유사시에 쓸 수 있다는 그 단서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죠. 근데 1984년에 사회주의 국가끼리 가장 관계가 돈독했을 때, 특히 베트남, 북한,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이 관계가 군사적으로 밀접했을 때 블라디 나진 깜나인만 벨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벨트가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죠. 베트남이 친미 국가로 착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러시아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지금도 특히 군사적인 이런 면에서는. 근데 최근에 다시 그 벨트가 복원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구소련 당시 때 가장 사회주의 국가끼리 아주 돈독했던 그런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에 여러 가지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더 얘기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